사람이 만든 책보다 책이 만든 사람이 더 많습니다. 내비책방. 안녕하세요. 내비책방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동물이 만드는 지구 절반의 세계입니다. 서가명강 시리즈입니다. 서가명강 시리즈는 서울대학교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혹은 진행이 되었던 강의들을 책으로 만날 수 있는 아주 좋은 컨텐츠입니다. 그래서 서가명강 시리즈는 본인이 관심이 있는 분야라면 어떤 그 시리즈에 있는 책을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서가명강이 저는 좀 추천을 하는 책이고 분량도 그렇게 많지 않아서 읽기에 좀 부담이 없으실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인슐린의 발견에서 백신의 기적까지 인류의 역사를 뒤바꾼 동물들. 장구지음, 서울대학교 수의학과 교수. 출판사는 21세기 북스입니다. 목차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목차는 이 책을 읽기 전에 주요 키워드를 소개하고 있고요. 이 책에서 다뤄지는 어떤 단어들이 이해가 안 될 것을 보조해주는 그런 부분이 있겠죠. 책을 읽기 전에 미리 단어를 학습하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들어가는 글, 인간을 위한 동물, 동물을 위한 인간. 일부, 지구 공동체를 위한 생명과학의 재발견, 수의학의 역사가 들려주는 인류의 미래. 인간과 동물을 위한 최소한의 과학 공부, 지구의 모든 생명을 돌보는 기술. 그리고 일부의 끝은 Q&A로 이루어져 있고요. 각 부마다 Q&A가 있습니다. 2부, 동물은 어떻게 인류를 구하는가? 인간을 죽음에서 구한 인슐린의 발견. 실험관 시술에서 백신까지 생명을 지킨 동물들. 동물 실험을 둘러싼 오해와 진실. 이것도 좀 궁금합니다. 동물 실험이 이제 어떤 인륜적인 행위라고 해서 많은 이제 동물 단체, 동물 보호 단체들이 반대를 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궁금증이 좀 해결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닐까 싶네요. 3부, 만일 우리 곁에 동물이 없다면 동물과 사랑에 빠진 사람들, 사회 구성원이 된 반려동물, 인간과 동물의 건강은 연결된다. 4부, 끊임없이 진화하는 생명순환의 역사, 식량과 멸종 위기의 극복을 돕는 동물, 과학의 정점에 있는 동물 복제의 현재와 전망, 지구, 동물과 인간을 하나로 묶는 연결고리, 나가는 글, 생명과학,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책에서 프롤로그, 들어가는 글과 그리고 가장 앞부분 중에서 수의학의 역사가 들려주는 인류의 미래. 그러니까 수의학이란 무엇인가? 이 부분을 조금 들려드리면 어떨까 합니다. 요새 반려동물이 참 엄청나게 많이 보이고 실제로 반려동물 관련된 시장도 커져서 많은 반려동물에 관한 용품들을 파는 가게들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나만 뭐 고양이 없어, 나만 강아지 없어 이런 말도 유행어처럼 사용되고 있죠. 저는 없습니다. 저는 없는데 어릴 때는 많이 키웠어요. 많이 키웠는데 크고 나서는 반려동물과 함께 했던 기억이 별로 없네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군대에서 강아지를 키워본 적이 있습니다. 뭐 군견은 아니었고 제가 근무하는 곳에 강아지가 한 마리 있었어요. 그래서 그 강아지를 좀 돌봤던 기억이 납니다. 군대 환경이 좀 열악한 편이어서 그 친구도 저도 좀 서로 좀 잘 굶고 먹지 못하고 영양적으로 좀 부족했던 그런 상황이긴 했지만 둘의 추억이 또 나름 있습니다. 제가 전역을 하고 나서 1년도 안 돼서 그 강아지가
좀 어린 나이였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었는데 그때 좀 많이 슬펐어요. 네, 좀 허무했습니다. 그렇다고 뭐 제가 데리고 나올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 그래서 잘 있겠죠. 뛰는 걸 워낙 좋아하는 아이였기 때문에 뭐 지금은 좋은 곳에서 마음껏 뛰어다니면서 놀고 있지 않을까. 또 땅도 엄청 잘 파는 녀석이어서 여기저기 또 구멍 내고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네요. 동물이 없다면 인간이 살기 어렵다라는 생각이 이 목차를 봤을 때 들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동물을 그냥 동물, 자연의 일부, 그리고 가축이라면 뭐 우리의 식생활에 도움을 주는 그런 친구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 말고도 동물들이 하는 역할들이 분명히 있을 것인데 우리는 모르고 있었던 부분들을 이 책에서 다뤄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들어가는 글부터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제가 이제 방송을 할 때 뭐 책의 어떤 기준? 제가 책을 고르는 기준에 대해서 가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이런저런 세상에 많은 지식들이 널리 퍼져 있지 않습니까? 그냥 저는 제가 좋아하는 분야든 낯선 분야든 상관없이 일단은 책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접해보는 게 좋지 않나라는 생각으로 책을 고르고 있고요. 제가 지금 하는 방송은 정말 별거 아니에요, 사실. 그래서 이 방송을 들으시면 여러분들이 뭐 엄청나게 지적으로 성장할 겁니다. 그게 아니고 오히려 되게 막 사소하고 별 볼 일 없이 대해 주시는 게 좋아요. 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냥 오늘 뭐 이거나 한번 들어볼까? 뭐 이런 식으로. 하지만 뭔가 본인이 직접 이 책의 내용을 통해서 하나라도 더, 뭐 두 개라도 더 생각을 해보고 새로운 것을 알 수 있는 뭐 그런 계기가 되셨으면 합니다. 제 책 방송을 들어주신다고 해서 뭐 여러분들이 얼마나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도움이 되길 바라죠. 제 주간은 거의 빼고 일부러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들어가는 글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구는 하나의 거대한 생명체다. 사람과 동물, 환경이 함께 건강할 때 비로소 살아있을 수 있다. 들어가는 글. 인간을 위한 동물, 동물을 위한 인간. 2017년 즈음부터 전공자가 아닌 이들을 위한 과학 인문학 특강을 하고 있다. 그전에는 수업과 학회 활동 안에서만 연구 내용을 설명해 왔는데 중학교 때 은사님께서 강의 요청을 하신 것이 처음 계기가 되었다. 교육청에서 주관하는 과학 인문학 특강의 청자는 과학교사와 학부모들이었다. 어떤 내용을 전달해야 할지 고민되었다. 가장 최신의 흐름과 성과에 대한 보고를 하는 자리가 아니었기 때문에 비전공자도 알만한 내용을 중심으로 다양한 동물과 그에 얽힌 과학 이야기를 하기로 정했다. 첫 대중 강연이라 좀 더 눈에 잘 들어오게 다양한 사진을 넣고 소개할 내용에 관한 재미있는 비유도 준비했다. 이 분야에 관심 있는 분들이 이렇게나 많다는 사실에 놀라며 성심껏 준비한 강의를 마쳤다. 은사님을 비롯해 반가운 분들과 함께한 식사 자리로 이날의 일정은 마무리됐는데 끝나고 돌아갈 채비를 하는 내게 은사님께서 조용히 말씀하셨다. 강의가 너무 어려웠다고. 내용 중에 영어가 많은데 대부분이 처음 들어보는 단어였다고 하셨다. 올라오는 기차에서 강의를 듣던 청자들의 모습을 되짚어 보았다. 그분들의 진중한 눈빛은 난해한 내용을 이해하려는 최선의 노력을 담고 있었던 것 같다. 내가 쓰는 용어들은 대부분 영어로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가장 적확한 의미를 전달하지만 전공자가 아닌 이상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과학이 마지막임을 고려하면 내 강의는 어려운 단어 때문에
난해했을 것 같았다. 학생들에게 좋은 내용을 교육하고자 그 자리에 참석하신 많은 분들의 시간을 구멍나게 만든 것 같아 착잡했다. 이후로는 내용을 좀 더 간결하게, 큰 흐름을 중간중간 되짚으며 더 쉽게, 가능하면 한글로 설명될 수 있는 용어를 쓰도록 노력해왔다. 교사들이 주된 청자였던 강의는 점차 폭을 넓혀갔는데 교양 강좌를 듣고 싶어하는 시민들과 진로 탐색을 하는 중고등학생들에게로 확대될수록 수의학에 관해 무엇을 전달할지 그 방향을 고심하게 된다. 수의학은 동물의 해부학, 생리학 등 의학을 기본으로 환자를 치료하고 질병을 예방하는 것이 학문의 주된 줄기이다. 이것은 유전자와 세포 단위의 아주 작은 부분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하여 동물 개체의 몸 안에서 유기적으로 반응하며 생기는 질병을 분석한다. 나아가 생물 군집과 다양한 종의 상호작용을 분석해 생태계의 흐름을 관조하는 것으로 확장된다. 수의학과 생물학의 차이점이 여기에서 비롯한다. 생물학은 한 가지 주제를 깊게 파고들어 근원의 근원까지 밝혀내는 예리한 지적 탐구를 목표로 하는 반면 수의학은 부분과 부분을 연계해 통합하는 사고를 더욱 요구한다. 또한 수의학은 연구 대상이 다르다는 점에서 의학과 차이가 있지만 그 외의 대부분은 궤를 같이 한다. 이것은 연구할수록 더 와닿는 부분이다. 임상수의사들도 사람의 질병과 동물의 질병이 발생과 치료에 있어서 유사하다는 것은 잘 알고 있다. 사람의 약을 동물들에게도 용량을 다르게 하여 처방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연구하는 수의사의 입장에서 인간은 수많은 동물종 가운데 하나가 된다. 수의학적 연구와 고찰이 인간 질병의 이해의 기반이 되는 것이다. 코웃음을 칠 낯선 주장이라고 여길 수도 있다. 그만큼 선진국에 비해 한국에서는 동물의 질병과 치료를 연구하는 환경이 열악한 것이다. 하지만 이 연관성을 상기하게 되는 계기는 때때로 찾아오는데 대부분은 동물의 질병이 인간에게 전파되는 때이다. 사람과 동물에서 서로 전염되는 질병을 인수 공통 전염성 질병이라고 한다. 인류가 지구라는 한정된 공간에서 채집과 포획을 거쳐 산업을 발달시키고 미개척지를 개발하는 동안 동물과 인간은 서로의 삶에 영향을 주고받아왔다. 이런 일련의 변화는 그동안 동물들의 서식지를 파괴하고 종의 감소를 부추겼지만 이제와 되짚어보면 인간에게도 그 고통이 부메랑처럼 되돌아오는 것 같다. 바로 동물의 질병이 인간에게 전염되어 예상치 못한 피해를 주는 인수 공통 전염성 질병을 통해서 말이다. 인수 공통 전염성 질병으로 인한 가장 최근의 심각한 피해는 코로나19이다. 그전에도 신종플루, 메르스 호흡기 증후군 등 팬데믹의 위기가 있었지만 흑사병 이후로 인류에게 가장 강력한 팬데믹의 공포를 심어준 질병은 코로나19였을 것이다. 막대한 경제적 손실만큼 막대한 자금의 투자도 이루어지기 때문에 전 세계 과학자들과 제약회사들이 뛰어드는 유례없는 백신 개발이 진행되었다. 수많은 놀라운 지표들 중에서도 약 1년이라는 단기간 동안에 백신이 개발되어 보급되었다는 점에서 말이다. 지난하고 어두운 시간 동안 나는 수의사로서 복잡한 심정이었다. 그동안 신약 개발을 위해 실험동물을 이용하는 것에 관한 규정은 윤리적으로 점차 다듬어지며 실험동물의 희생을 최소화하는 흐름을 따라갔다. 하지만 대량의 인명피해 앞에서 그런 여유를 부릴 수는 없었던 것이다. 이번 코로나19로 많은 실험동물의 희생이 있었고 이것을 비난할 생각은 없다. 하지만 적어도 실험동물의 생사를 바탕으로 일상으로 돌아온 우리들은 그 희생을 기리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그것이 수많은 종을 이용하고 보호하는 단 하나의 종으로서의 자세라고 생각한다.
동물들은 여전히 자신들의 질병과 고군분투하고 있다. 대개는 자연 면역 획득이나 죽음으로 종결되는 외로운 싸움이다. 인간이 이득을 얻기 위해 돌보는 동물, 즉 산업동물의 경우에는 동물이 원치 않았음에도 이런 질병과의 싸움에 인간이 개입한다. 구제역, 조류독감, 아프리카 돼지열병 등 뉴스에 한 번씩 등장하는 질병들은 산업적 손실을 발생시켜 임상수의사들을 바쁘게 뛰게 하고 관련 연구를 재촉하는 것들이다. 한편 돈과 관련이 가장 적은 연구는 멸종위기종을 살피는 연구일 것이다. 내가 캐나다에서 연구를 하던 20여 년 전, 미국의 한 동물원에서 멸종을 앞둔 동물의 세포에서 줄기세포를 만들었다는 뉴스를 보았다. 아마도 미래에는 이런 세포를 이용해 생식세포를 만들거나 동물의 질병 특성을 연구하는 데 쓰일 수 있을 것이란 생각을 했다. 그래서 한국에 돌아와 교수로 연구실을 운영하면서부터 구체적인 목적도 정하지 않고 16년에 걸쳐서 20여 종 이상의 세포를 분리해 보관해 오고 있다. 최근에는 한 교수님이 바이오 소가죽, 대체 가죽 연구에 필요하다 하셔서 특정 품종의 소세포를 제공했다. 나 또한 유전자 편집 기초 연구에 이 세포를 이용할 아이디어가 떠올라 진행 중이다. 난 개인적으로 생물학 연구자들의 순수하고 집요한 지적 탐구를 존경한다. 그 분야의 연구자들은 서로가 서로의 연구를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다. 각자가 자신의 주제를 심오한 수준까지 파고들기 때문이다. 한편 의학은 질병 치료라는 최종 관문에 가장 가까이에서 실질적 도움을 준다. 천문학적인 자금력으로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는 임상시험을 진행하고 기초 연구를 지원한다. 생명과학에는 많은 분야가 있지만 그 시작과 끝을 생물학과 의학이라고 놓고 본다면 수의학은 그 중간에 위치한다고 할 수 있다. 생물학 분야의 이론이 세포 단위에서 성공하면 수의학은 그 세포를 하나의 생물체로 현실화하여 증명한다. 또한 의학 분야의 신약과 새로운 치료법이 인간을 대상으로 하기 전에 수의학은 동물에게 효능 효과와 부작용을 모니터링하는 단계에서 인류의 안녕을 도모한다. 생명과학의 시작과 끝을 잇는 그 중간 영역은 얼마든지 수의학의 역량으로 확장될 수 있다. 그리고 수의사의 고유한 의무로서 동물과 인간의 공존을 지향하는 것. 이것이 수의학에 대해 내가 강의하고 싶은 내용이다. 2023년 9월 장구. 저자분의 그 교수님의 이름이 성함이 굉장히 인상이 깊습니다. 구라는 이름은 대표적으로 김구 선생님도 생각이 나죠. 외자 이름이 주는 그 특별함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성이 장씨셔서 뭔가 좀 이렇게 신나는 듯한 책을 읽을 때 신나게 좀 리듬감 있게 읽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엉뚱한 생각도 좀 합니다. 아무튼 네, 들어가는 글 보면서 제가 몰랐던 사실들을 많이 알게 돼서 참 기대감이 드는 책인 것 같습니다. 동물과 인간, 네, 인간과 동물, 동물과 인간의 공존을 지향하는 것. 공존. 근데 우리가 동물 없이 살 수 있을까요? 저도 자기 전에 동물들 영상을 그렇게 보거든요. 동물들을 보고 있으면 뭔가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 동물들. 네. 사랑스러운 존재죠. 물론 무서운 동물들은 너무 무섭고. 자, 1부입니다. 지구 공동체를 위한 생명과학의 재발견. 유전자와 그 기능에 대한 이해는 과학의 발전과 인류 삶의 개선을 위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생명공학의 발달과 그 기초가 되는 분자 생물학의 역사적인 수학들은 오늘날 인류의 미래를 담보해 주었다.
그런 의미에서 이를 바탕으로 한 수의학은 동물의 질병을 이해하고 치료 및 예방하는 것에 국한되어 있지 않으며 인류의 보건 및 건강을 넘어 결국 생태계 보전을 향하고 있다. 그러고 보면 인간이 살기 위해서 음, 어떤 지구 생태계의 한 종을 파괴하면 그 종이 하고 있던 역할을 뭔가 또 인위적인 방법으로 대체해야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은 결국 인간의 생존을 위해서 좀 더 이기적으로 뭔가를 하게 될 수밖에 없겠지만 이 생태계의 어떤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각 종들의 삶조차도 충분히 배려하고 보존해줘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담당하는 부분이 하나씩 사라질 때마다, 담당하는 종들이 하나씩 사라질 때마다 더 인위적인 방법을 통해서 그거를 대체해야 될 거기 때문에 예를 들면 뭐 그런 것들 많이 있잖아요. 뭐 아프리카에 엄청 거대한 호수가 하나 있었는데 그 호수에 영국이 영국 비하하는 거 아닙니다. 영국에서 그 호수에 어떤 커다란 민물고기를 키우려고 풀었대요. 어떻게 됐는지는 예상이 되시겠죠? 네, 그 호수가 완전히 파괴됐습니다. 생태계가. 그 풀어놓은 민물고기 때문에 그 아프리카 호수에 서식하던 토종 네, 물고기들이 전부 다 지금 거의가 사라졌고 때문에 이제 호수의 생태계가 다 파괴돼서 네, 호수는 썩은 물이 되고 막 그렇게 됐다고 해요. 인간이 정말 아무런 생각 없이 대책 없이 인간만을 위해서 뭔가를 행동을 했을 때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이런 큰 부작용들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네, 조심해야죠. 네. 수의학의 역사가 들려주는 인류의 미래. 수의학이란 무엇인가? 아, 말로만 듣던 네, 수의학 무엇인지. 요새 뭐 반려동물들도 병원에 다니기 때문에 동물병원이 많이 보이는데 그냥 동물이 아프면 고쳐주는 의사 선생님 정도로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과연 수의학이란 무엇일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최근에는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 변화로 국내에서도 수의학이라는 학문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추세다. 더구나 코로나19의 새로운 백신 및 치료제가 개발되어 동물이 현대의학에 끼친 영향력을 실감하게 된다. 현재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건강한 삶에는 많은 동물들의 공로가 있다. 일반적으로 수의학은 쥐와 토끼와 같은 실험동물, 개와 고양이와 같은 반려동물, 거북이, 도마뱀을 비롯한 외래동물, 산에 서식하는 야생동물, 닭이나 돼지, 소와 같은 농장동물 등의 질병 치료 및 예방을 위한 학문으로 정의한다. 즉, 동물 질병의 치료 및 예방이 수의학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수의학은 사람이나 척추동물 사이에서 자연적으로 감염되는 전염병인 인수공통전염병의 예방 및 방역을 위한 학문이기도 하다. 그렇기 때문에 광범위한 의미에서 보면 수의학은 환경위생, 식품위생, 환경 생태계 보존 등 공중보건의 향상이 목적이기도 하다. 결국 수의학에는 인류의 보건을 증진하고 모든 생물과 어우러져 살아가는 생태계 보전의 의미가 궁극적으로 내포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 만큼 수의학이라는 학문은 여러 학문과 융복합적으로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기초학문 분야에서 자연과 의학, 나아가서 치의학, 약학, 보건학의 요소를 두루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동물의 활동과 관련한 공학, 생산성에 관한 농학, 물속 생물을 연구하는 해양학, 사람과의 관계를 탐구하는 사회학 등의 측면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의학 분야에서는 여러 수술법 등을 개발할 때 먼저 동물로 연습해 실제 사람을 수술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점을 미리 생각할 수 있다. 다른 예로 공학 분야에서는 농장동물인 젖소의 젖을 짜는 로봇 착유기 개발과 같은 분야가 연결될 수 있다고 하겠다.
또한 약학 분야에서도 동물의 도움을 받는다. 약의 효능을 파악하기 위해 동물에게 약을 사용하는데 이때 사람과 동물에서 반응하는 것이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수의사의 존재가 요구된다. 예를 들어 고양이에게는 우리가 해열제로 흔하게 먹는 타이레놀 성분을 분해할 수 있는 효소가 없다. 타이레놀을 먹이면 이를 분해하지 못해 중독증에 걸릴 수 있어 타이레놀에 관련한 연구에는 적합하지 않은 동물이다. 이 외에도 최근 들어 확장된 연구 분야는 반려동물과 관련이 있다. 반려동물이 가족으로 살아가면서 인간의 삶과 정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사회학적 연구 분야도 함께하고 있다. 우리나라 수의학의 역사를 살펴보면 고려 및 조선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와, 우리나라에도 수의학의 역사라고 할 수 있는 근거나 자료들이 있었네요. 당시에는 마이는 드라마로도 제작이 됐었습니다. 조승우 님이 마이로 나오죠. 말을 돌보는 수의사라고 해야 될까요? 당시에는 마이 또는 수의라는 관직이 존재했는데 이들은 의학에 능통한 자들로 동물의 진료와 교육을 담당했다고 전해진다. 1076년 수의 박사가 지방 행정기관인 12목에 배치되었다는 기록이 이를 뒷받침한다. 시간이 흘러 1906년 수원에 농림학교가 설립되었으며 1908년 1년제의 수의 속성과가 만들어져 20명의 졸업생을 배출했다. 이후 1937년에는 조선총독부가 제정한 조선수의사 규칙에 의해 수의사 면허제도가 도입되었고 1941년에는 수의사 시험제도가 시행되었다. 이후 수의학은 1998년에 4년제에서 6년제 과정으로 개편되었고 현재는 전국 10개의 대학교에 설립되어 운영 중이다. 수의과 대학에서 가르치는 학문 영역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반려동물, 야생동물, 산업동물 및 동물원 동물 등을 진료하는 임상 분야와 동물의 질병 예방과 진단을 연구하는 비임상 분야다. 특히 임상 분야에서의 활동은 사람의 내과 및 외과적인 부분과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으며 사람들에게 식량을 제공해주는 산업동물의 경우는 동물의 임신과 출산에 관한 산과 또한 매우 중요한 영역에 속한다. 비임상 분야는 동물의 해부학, 생리학, 미생물학 등이 이에 해당된다. 비임상 분야는 질병의 발생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를 통한 신약 및 백신 개발 연구에 집중하고 있다. 또 다른 형태로 수의학을 세 분야로 나누기도 한다. 크게 기초수의학, 예방수의학, 임상수의학으로 나뉘는데 수의과 대학에서 이루어지는 교육과정이 주로 이 순서대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면 된다. 따라서 수의과 대학에 입학하면 저학년 때는 기초수의학을 바탕으로 해서 동물의 전체적인 해부학적 구조, 생리, 생화학적 특징에 대한 공부를 하고 이후 질병을 일으키는 병원체에 대한 정보와 병원체로 인한 조직의 변화를 관찰한다. 나아가 병원체를 예방할 수 있는 학문에 대한 공부를 하고 그것은 예방수의학. 마지막으로는 실제 동물에서 발생될 수 있는 임상적인 상황에 대한 공부를 하고 수의학을 졸업하게 된다. 이런 통합적인 수의학 교육을 이수하고 국가에서 시행되는 수의사 국가시험을 통과하면 비로소 수의사 면허증이 교부되고 수의사로 활동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수의사 면허증을 취득하고 직접적으로 동물을 치료하는 임상의사로 진출하는 경우도 있지만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기초와 예방수의학 분야에 진출해 질병 발생의 원인 및 예방 등에 대해 연구하기도 한다. 이를 통해 국내외 연구기관 및 공직에도 진출하고 나아가 세계동물보건기구와 같은 국제기구 활동 등 다양한 영역으로 진출이 가능하다. 자, 수의학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거나 그러니까 수의학을 어떤 미래의 자신의 직업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수의학이란 무엇인가 이 부분을 들어보시면서
아, 이렇게 이렇게 되는구나라고 네, 미리 좀 예상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책은 여기까지 소개를 하겠습니다. 수의학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던 되게 좁은 그런 어떤 시선이 있었는데 그 좁은 시선을 좀 넓혀 주시는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수의학이라는 게 동물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물론 동물을 연구함으로써 인간의 삶에도 굉장히 많은 네, 보탬이 되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동물 실험을 둘러싼 그 오해와 진실 이 부분이 좀 궁금하긴 한데 이 부분을 잠깐 네, 소개해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동물 실험을 극복하려는 과학자들의 노력, 네, 인간들이 어떻게 노력을 그래서 하고 있냐 이 부분을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동물 대신 세포 모델을 이용해서 실험을 한 다음에 그 대상 동물의 숫자를 줄이는 것이라고 합니다. 세포는 살아있는 동식물을 구성하는 기본 단위니까 이 동물 대신에 이 동물이 가지고 있는 세포 모델을 통해서 실험을 하는 것이죠. 세포를 아마 추출해서 쓰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컴퓨터의 발달을 통해서 컴퓨터 모델을 이용해서 네, 실험을 진행하는 것이죠. 연구를 하면 과정을 기록해서 컴퓨터에서 연산을 통해서 네, 그리고 이미 진행된 연구 결과를 서로 공유를 하면 다른 과학자들이 이 실험을 1부터 10까지 진행할 때 동물들이 뭐 10마리가 필요한데 내가 3까지 진행을 했어. 그럼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을 해서 너희가 이 이후로 진행할 때는 3까지에 필요한 동물들의 숫자는 어, 굳이 네, 소모하지 않아도 되니까 동물들을 네, 희생하지 않아도 되니까 이 이후부터 해. 뭐 이런 방법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느 순간부터 인간들도 동물들을 배려하면서 같이 네, 살기 위해서 같이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거. 동물 실험은 사라질 수 있을까에 관련된 네, 내용도 있네요. 이것은 아직은 네,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최근에는 AI에 많이 기대고 있다고 합니다. 동물들 대신에. AI의 능력이 향상되면서 이렇게 되면 많은 부분들이 AI에 의존해서 문제라고 할 수 있었던 것들, 네, 우리가 문제지만 해결하기 어려웠던 것들이 점차 앞으로도 더 많은 분야에서 해결되지 않을까 싶네요. 자, 동물이 만드는 지구 절반의 세계. 그러니까 인간은 혼자서 살지 않죠. 동물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고, 심지어 어떤 세포의 개수만 따졌을 때도 인간의 몸이 가지고 있는 인간의 몸이기 위해서 꼭 갖춰야 하는 세포의 수보다 미생물들의 숫자가 더 많다는 네, 내용이 기억이 납니다. 어떤 책에서 제가 읽었었는데 인간의 몸조차도 인간만의 것이 아니라 미생물들이 함께 살고 있다라는 것. 그러니까 인간은 인간만으로는 혼자서 살 수 없다. 이것이 네, 이 책에서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주제가 아닌가 싶네요. 자, 오늘의 책은 여기까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도 재미있고 유익한 책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